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는 대학교 때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고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만 둘을 낳았는데요. 큰애는 7살, 작은애는 5살이거든요. 제 남편은 작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 놓고 본다면 남편과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 애들도 잘 크고 있어서 불만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어 유튜브로 사연을 보내나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저와 계속해서 대립했던 사람들은 바로 제 시어머니랑 작은 시누이거든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사연을 보냈는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시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은 위로 누나가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있는 3남매의 둘째입니다. 시아버님은 몸이 약하셨는데 남편이 고등학교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홀로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꽈배기 장사를 하시며 3남매를 모두 키우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장사를 잘 하시지는 못했습니다. 꽈배기를 잘 튀기는 법도 모르시고 말솜씨로 단골 손님을 잡지도 못하셨어요. 그저 묵묵히 꽈배기만 튀겨서 진열해 놓으시고 잠자코 손님을 기다리기만 했으니 누가 알고 시어머니의 리아카에 꽈배기를 사러 오겠습니까? 아줌마, 무슨 꽈배기가 이렇게 맛이 없어요? 바삭바삭하지도 않고 기름이 너무 많아요. 기름을 충분히 빼야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장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그럼 좀 배워봐요. 다른 가게들 다니면서 좀 먹어보고 해야지. 이러다간 금방 망해버리겠네. 저 손님들이 꽈배기에 이런 호평을 해대자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들을 돌면서 노하우를 배워오셨습니다. 그 후로 점점 시어머니의 꽈배기는 시장에 명물로 입소문을 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시장 구석에 리어카에서 팔던 꽈배기를 트럭에서 팔게 되셨고 그렇게 돈을 모아 시장에 작은 분식집을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꽈배기뿐 아니라 튀긴 어묵과 떡볶이 등 메뉴가 늘어나면서 자연히 모든 집안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놀던 큰 시누이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시누이와 함께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덕분에 큰 시누이는 어딘가에 취직할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큰 시누는 모네 대학을 못 간 게 아쉽다고 저만 보면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큰 시누이에게 방송통신대라도 다니기를 권했고 큰 시누는 늦게나마 방통대에 입학해서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했습니다. 밤 9시에 분식집 문을 닫고 와서는 12시가 넘도록 저녁도 안 먹고 공부를 하는 큰 시누이의 눈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좀 무서웠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대학 못 간 게 한이 되면 저랬을까 그런 생각에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큰 시누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이제 시어머니의 분식집을 나와 혼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게 무슨 돈이 되느냐며 못마땅해 하시지만 큰 시누는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한다면서 그 일을 자랑스럽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돈에 욕심내지만 않으면 혼자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시댁에서도 따로 나와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흔이 다 되도록 비혼주의라는 큰 시누이의 선언을 아직도 못마땅해 하시지만 말이에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큰아버지가 하시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큰아버지는 사장, 아버지는 부사장이었습니다. 제 큰아버지는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비싼 그릇이며 건강식품을 수입해 한국에 들여와 팔았는데요. 아주 대박이 나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아버지도 부사장으로서 월급도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어요.
순전히 큰아버지 덕에 저는 어렸을 적 큰 양옥집에서 살 수 있었고 집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거실에 피아노 있는 집들은 부잣집이었던 거 아시죠? 자랑은 아니지만 제 어머니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한 번도 가게에 타격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친정 이야기를 하며 제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들어보나 마나 남편 고생시키지 말고 맞벌이로 돈을 벌라는 말이었죠. 예, 너희 큰아버지 회사가 꽤 크다면서? 너는 왜 진짜 거기서 일할 생각은 안 했니? 요즘은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여자도 다시 직장 다녀서 맞벌이 해야 돼. 그래야 내 집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제 애들도 유치원 보내고 다 적응도 했으니까 너도 거기서 뭐 격리 일이라도 해라. 유치원 마치면 네 친정집에 맡기면 되잖아. 어머니, 저 숫자 더하는 거 잘 못해서 격리 일은 자신 없어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조그만 애들 더 키우고 나서 제가 스스로 일할 때 찾아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큰아빠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가기는 싫어서요. 넌 그런 빽이 있으면 써먹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얘가 뭘 모르네. 네 남편만 믿고 있지 말란 말이야. 작은 새마을금고 대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언제 집을 사겠어. 시어머니는 조선시대의 못된 시어머니처럼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집에서 전업주부만 하고 있지 말라는 잔소리는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큰 신우도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고졸백수로 늙어갔을 신세고, 작은 신우 역시 해가 바뀌면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렇다 할 직업이 없어서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작은 신우 역시 대학을 너무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시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꽈배기 장사나 도우라며 끝까지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옛날 분이시라 남편인 아들만 대학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화가 난 작은 신우는 온전히 자기 힘으로 대학 등록금을 벌면서 다녔고 6년 만에 겨우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막내 신우는 그렇게 독하게 다닌 대학이 무색하게 얼마 전까지 백수였습니다. 물론 작은 신우가 취업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대학도 학과도 그저 그런 곳이었던 신우에게 맞는 취직 자리는 잘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답시고 고시원에 들어가 돈도 많이 썼는데요. 5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백수인 작은 신우 때문에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예, 경자야. 혹시 너희 남편 회사에 우리 막내딸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얘가 내 딸이라서가 아니고 좀 성실하고 책임감은 있거든. 그래? 네 딸 대학 어디 나왔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왔어? 요즘에는 고학력 여자 백수들이 하도 많아서 네 딸 스펙이 어지간히 좋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것 같아. 서울에 있는 대학 안 나왔으면 명함도 못 내밀 거야. 아유,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얘. 어, 그래, 알았어. 작은 신우가 계속 집에서 놀고만 있으니 시어머니는 답답하셨는지 여기저기 아는 연주를 동원해 취직을 부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 같은 때에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니겠어요. 거기다 신우는 지방대 출신의 대학교 성적도 그다지 좋지를 못했거든요. 대학에 가는 것만 목표였지 정작 대학교에서 학점 관리는 제대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은 학점도 다들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학점 외에 스펙을 쌓으려고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 어쩌면 신우이가 취직을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우가 백수로 간간히 아르바이트만 4~5시간씩 한 지가 5년이 넘어가자 시어머니는 드디어 인내심에 한계가 오신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노느니 차라리 분식집에 출근해 꽈배기 장사라도 하라고 그렇게 작은 신우이에게 잔소리를 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신우이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남의 가게에서 돈도 얼마 안 되는 아르바이트 하느니 엄마 도와서 시장에서 꽈배기 파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도 알바 한 명 줄이면 돈도 더 많이 벌 테고. 차라리 그 돈 너한테 줄 테니까 제발 가게 나와서 일 좀 해라. 엄마, 내가 엄마 꽈배기 가게 들어갈 거였으면 고생해서 대학 가지도 않았어. 좀만 기다려. 내가 정말 번듯한 직장 구해서 엄마한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다닐 테니까. 난 지금 힘을 모으는 중이라고.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신우는 그다지 취직하는데 열과 성의를 보이지 않았어요. 공무원 공부도 완전히 놓지 못한 채 집에는 수험 서적이 쌓여 있었고 다른 데 취직하려고 자격증 딴다고 책만 사놓고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학벌도 별로고 이렇다 할 자격증 하나도 없는 작은 신우는 그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끄떡하지 않고 집에서 호송세월을 보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신우가 대학 다니고 백수 시절을 보낼 때 한창 아이 낳고 애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외벌이로 두고 집안일과 육아는 혼자 거의 독박으로 하다시피 했던 터라 누굴 돌아보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그동안 저한테 신우의 취직 자리 좀 알아봐 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셨나 봅니다. 친구나 지인분들에게는 그렇게 부탁을 해도 거절당하셔서 그런지 저한테까지 자존심 다치기는 싫으셨던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백수의 신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 몰래 저를 찾아와 큰 일을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우의 부탁이라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 언니한테 간절하게 부탁할 게 있는데요. 무조건 꼭 들어준다고 약속해요. 네? 아니, 아가씨. 무슨 일인지 알아야 부탁을 들어주죠. 제가 할 수 있는 거여야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되는지 말을 해줘야죠. 사실 제가 엄마 몰래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공무원 준비하다 만난 사람인데 남친이 올해 초에 7급 공무원에 붙었거든요. 저도 9급이라도 붙으면 결혼하기로 했는데 알다시피 제가 계속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이미 나이는 30도 넘었고요. 저는 이 남자 놓치기 싫은데 상견례 전에 제가 어디라도 취직하면 남친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네 친정아버지 회사에다 제 취직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임시로라도요. 한 1, 2년만이라도요. 꼭 좀 부탁할게요, 언니. 저는 신우이의 정신 상태가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건지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취직 자리를 결혼 성사를 위해 쓰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런 불순한 목적으로 회사를 다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런 목적으로 취직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우리 큰아버지 회사에도 아가씨에게도 도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공무원 공부나 열심히 하는 게 어때요? 내가 이 결혼만 성사되면 알아서 그 회사에 사표 내고 나가주겠다고요. 누가 오래 일한대요? 저는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서 취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업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언니는 친정 아버지라는 든든한 백도 있으면서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요? 아, 제발요. 언니 부탁 좀 할게요. 네? 막무가내로 저한테 매달려 그렇게 부탁을 가장한 협박을 하는 작은 신우의 등살에 못 이겨 저는 한번 친정 아버지에게 물어나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작은 신우는 얼굴에 한박웃음을 띄우면서 제 앞에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집불통을 누가 말리겠어요. 어릴 때부터 막내로 자라 그런지 지금까지도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것이 우리 막내 신우였습니다. 고집이 엄청나서 시어머니는 물론 큰 신우도 남편도 동생 고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식이 되어 친정에 갈 때 좋은 소식만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저도 엄마 아버지께 면목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언젠가 말을 해도 신우가 직접 한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짐작이 가시겠어요.
그래도 신우 부탁이라고 모질게 거절하지도 못한 채 저는 부담을 가득 안고 어머니에게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어머, 네가 웬일이니? 별일 없으면 친정에도 잘 오지도 않는 애가. 애들 얼굴 잊어먹겠다. 용건 없더라도 친정에 자주 좀 와. 엄마, 미안해요. 내가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애들이 좀 더 커야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애들 둘 데리고 지하철 타는 게 아직 쉽지가 않아요. 그럼 오서방이랑 같이 오면 되잖아. 오서방은 바쁜 직장도 아닌데 꼭 같이 오지는 않더라. 무슨 일이야? 너희들 싸운 거냐? 싸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몰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좀 이따 저녁 먹고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혹시 우리 회사에 우리 막내 신우 취직 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신우의 대학 성적 증명서랑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꼼꼼하게 훑어보던 아버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점점 당황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스펙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에 명함을 내밀었는지 모르겠구나. 형님께 말을 해보기는 하겠지만 이런 일은 내 권한 밖이라서 말이야. 근데 너희 신우 대학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뭐 했다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성적으로 우리 큰아빠 회사에 붙을 수 없다는 거 너무도 잘 알지.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작은 신우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다는데. 안 그래도 여기저기 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서류 넣어도 안 된다고 해서 신우이도 마음고생이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인턴부터라도 좋으니까 당분간만이라도 취직시켜 줄 수 없을까요? 네, 아버지. 예, 차라리 네가 온다고 하면 네 큰아버지가 더 좋아하시겠다. 그래도 우리 딸은 대학교 때 장학금도 받을 만큼 공부도 잘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네가 취직할 생각은 없어? 내가 너무 어렸을 때 결혼해서 이 고생이지 뭐. 안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 나보고 어디든 취직하라고 난리야. 근데 내가 큰아버지 백을 쓸 수는 없잖아요. 난 나대로 다른 데 알아본다고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친정아버지는 아무래도 친족 간의 낙하산 인사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도 신우도 안 된다는 이야기였겠죠. 저도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당장 내일부터 신우가 전화로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큰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부탁 좀 드리려고요. 무슨 부탁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 얼굴 보고 말하면 안 되니? 안 그래도 회사에 네 자리 하나는 마련해두고 있었는데. 애들 7살, 5살이면 6시까지 회사쯤은 다녀도 되잖아. 이 큰아빠가 칼퇴근 시켜줄 테니까 회사로 와라. 큰아버지는 제가 하는 취직 부탁인 줄 알고 반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목소리가 많이 낮아지시더라고요. 네 사돈 쪽이야? 그런데 학교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면접은 한번 오라고 해봐라. 내가 네 얼굴 봐서 네 신우 인턴으로 취직시켜줄게. 큰아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음 명절 때 찾아뵐게요. 진짜 감사해요. 고집불통에 때만 쓰는 막내 신우의 부탁을 이제야 해결했다는 안도감이 들어 저는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당장 막내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막내 신우의 전화 목소리에서는 숨길 수 없는 들뜬 기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정말이에요? 저 언제 면접 보러 오래요? 사실 다음 달에 오빠랑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진짜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언니. 아가씨 명심해요. 내가 꽂아준 거라는 거. 절대 회사 다니면서 들키면 안 돼요. 그리고 오빠한테도 절대 비밀이에요. 알았죠? 그럼요. 내가 내 무덤 파는지 왜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니까. 저는 신우에게
면접 볼 때 유의할 점들에 대해 아주 길게 잔소리처럼 나열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껏 추천을 해줬는데 면접을 망쳐 파투가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신입사원 뽑을 시기는 아니지만 제가 일부러 마련한 면접 자리인 만큼 저도 책임을 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큰아버지 회사가 그저 그런 무역상은 아니고 주식 상장도 된 좀 큰 중견 기업이거든요. 그런 만큼 큰아버지는 검증된 인재를 뽑아야 한다고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깐깐한 큰아버지의 마음에 과연 신우가 잘 맞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이니 더 이상 신경 안 쓰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일은 애들 씻겨서 재우고 친정에 가느라 못한 청소 빨래를 하고 얼른 자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막내 신우는 큰아버지와 직접 본 면접을 통과한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후 신우는 저한테 기쁨에 차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사돈어른 회사에 인턴으로 합격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니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할게요. 사돈어른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저 다음 달에 무리 없이 상견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씨 잘 됐어요. 근데 웬만하면 아가씨 결혼하고 나서도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좋은 회사니까 아가씨만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좋긴 하겠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큰 희망은 마음에 없어요. 아무튼 알겠어요, 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워낙에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성격을 가진 신우인 것을 잘 아니까요. 단체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할지 윗사람이 무서운 것은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우는 바로 다음날부터 큰아버지의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큰아버지 회사가 무역회사인 것만 알지 정확한 회사명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신우이의 비밀은 얼마간 불안한 상태에서도 잘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동생의 취직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의외라는 듯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 미나가 어디 대기업에 취직했다던데? 난 공무원 공부 더해서 9급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결국 고시 공부에 지쳐서 포기했나 봐. 그래. 그랬나 봐. 신우도 5년이나 가망 없는 고시 공부하기 힘들었겠지. 뭐 당신 동생이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 난 5년간 완전히 안 놓고 있었던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남편은 하긴 그렇긴 하다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작은 신우가 드디어 취업한 것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하루는 온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신우의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신우가 취업에 성공한 지 한 달 만에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고급 중국 음식을 배달해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미리 와 상 차리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데리고 남편을 재촉해 차를 타고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왕래도 거의 없던 시아버지 쪽의 형제분들도 불렀고 또 시어머니의 형제분들도 초대를 했더라고요. 집에서 하기에는 꽤나 규모가 큰 행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꼭 이렇게까지 크게 일을 벌였어야 했는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결혼식 뒤풀이면 이해가 돼요. 막내딸이 취직에 성공한 정도로 시댁의 고모랑 외삼촌들까지 불렀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좀 과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막내 신우도 사귀는 남친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한 시한부 회사 생활이 완전히 기정사실화되자 부담이 되긴 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나 인턴으로 합격해서 정직원 될지 1년이나 지나봐야 한다니까. 근데 친척들까지 초대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저녁 한 끼 먹으면 되지. 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듣자하니 거기 주식회사라며 유명한 회사일 거 아니야. 그런 곳에 인턴이긴 하지만 합격한다는 게 쉬운 일이니?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너라도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동안 외삼촌이나 이모들 자식들이 얼마나 잘 돼서 내가 그 자리 가서 밥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아니? 그게 또 가시방석이야. 그래서 신세 갚을 겸해서 마련한 자리니까 너도 그냥 웃으면서 거들기나 해. 시어머니는 고집스럽게 친척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작은 시누의 취직턱을 내며 마음껏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고 올 생각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면 작은 신우도 시어머니도 크게 당황스러울 것이 뻔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는 선을 아주 세게 넘으셔서 결국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불러왔습니다. 예, 거기 소주 좀 더 가지고 와라. 얼른 삼촌들 옆에 놔두려. 네, 어머니 잠시만요. 아휴, 내가 가져올게. 당신 앉아있어. 애들 밥 먹이고. 남편이 소주를 가지러 간 사이 술에 엄청 취하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며 소리를 빽 지르시는 거였습니다. 야, 넌 뭔데 시어머니가 시킨 일을 네 남편한테 미뤄? 너는 이 집안에서 서열 꼴찌, 일해야 되는 며느리야.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나중에 애들 키우고 취직이라도 할 수 있겠어? 애들이 밥상에서 밥을 주물럭대며 장난을 하고 있길래 제가 애들을 돌보고 남편이 대신 소주를 좀 갖다 준 것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아니, 남편이 제 대신 소주를 가지러 간 게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잡았는지 아예 팔을 걷고 계속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였어요. 이래서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이년아, 네가 내 딸 판만 닮았어 봐라. 너 모르지? 우리 미나 7급 공무원 남자친구 있는 거? 이번에 취직하면 다음 달에 남친이랑 상견례 하기로 했다. 우리 아들도 새마을금고에서 대리까지 승진했고. 그런데 넌 그동안 뭐 했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 상견례 할 때 네 엄마가 너 우리 아들보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얼마나 뻐기는지 내가 아주 꼴받아 죽겠더라. 근데 지금 봐라. 너는 그냥 집에서 애 낳고 집안일이나 하고 있잖아. 좋은 대학 나와봐야 무슨 소용 있어.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경단녀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애들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대신 소주 갖다 줄 수도 있죠. 겨우 그런 일로 친척들 모여 계신 데서 공격적으로 저를 까내리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가족 회식 자리는 웅성거리는 삼촌들과 이모들로 시끄러워졌어요. 몇몇 양식 있는 삼촌들은 술 취한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면서 조심스럽게 말렸으나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공격하는 이모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를 편들어주는 이모가 생기자 의기양양하게 저한테 더 크게 쏘아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 인연이?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 대꾸 하는 것 좀 봐라. 예민아야, 네 올케 미친 거 아니니? 엄마 왜 그래? 올케가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엄마 속 타는 건 알지만 이제 좀 그만해요. 올케 언니도 힘들어요. 작은 신우에게 화살이 돌아가자 작은 신우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한테 눈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겠지만 제발 사실만은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저는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처음부터 우리 현준이랑 너 결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기집애가 자존심만 세고 남편을 자기 밑으로 생각하잖니. 너는 집에서도 밖에서 일하는 남편 부려먹지? 그깟 집안이라고 애 둘 키우는 거 가지고 유사 떨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애들 맡기고 얼른 취직하라는 이 시애미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어. 너 나도 얕잡아 보는 거지? 어머니 억울해요. 저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왜 저한테 막말하세요? 저도 다 생각 있어요. 애들 1, 2년 더 키우고 나서 다시 공부해서 변호사 되려고 했다고요. 뭐? 아이고, 변호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네가 무슨 수로 그런 어려운 시험을 봐? 애들 낳고 키우면서 7, 8년 동안 얼마나 머리가 굳었겠니? 그래, 내가 너 법대 나온 거 아는데 그래도 너 같은 년이 무슨 변호사 한다고 깝죽대길. 저와 시어머니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이모 삼촌들이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아무도 제가 법대를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사실 제 딸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전 벌써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거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새마을금고에 취직한 이후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싶다고 계속 졸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5 나이에 애가 생긴 채로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제 대학 동기들은 30대 중반이 넘은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변호사나 검사가 된 친구들이 많아요. 여자들도요. 그 친구들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사실 힘들어서 남편을 원망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딸만 없었으면 당신이랑 결혼도 안 했고 저는 골드미스 국제 변호사가 되어 있을 거라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놓치기 싫어서 우리 딸 먼저 가진 거 아니야. 당신 같은 똑똑한 사람 변호사까지 됐으면 나 같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겠어?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당신 나 버렸을지도 모르잖아. 도저히 그것만은 못 견딜 것 같아. 당신 무슨 일 있어도 나 버리면 안 돼. 저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전 정말 남편을 아무 사심 없이 사랑했거든요. 어릴 때 만나서 그저 서로 좋아서 조건 같은 거 안 따지고 결혼까지 이어진 거고요. 그때까지는 남편만은 제 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과 말도 저는 조금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날 그 당시에 시어머니였어요. 신우와 제 처지를 비교당하면서 그 앞에서 신우가 부탁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말도 안 하고 지나갔다면 저에게는 두고두고 한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관총처럼 쏘아진 시어머니의 막말에 분을 못 이기고 말하면 안 되는 신우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말 들으시면 저한테 절에도 모자라실 거예요. 사실 그 신우의 회사, 저희 큰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곳이거든요. 어머니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신우가 얼마나 저한테 고집부렸는지 아세요? 큰아빠 연줄로 제가 신우의 그 회사에 꽂아준 거라고요. 뭐 알고나 저한테 화를 내셔야죠. 언니, 그런 사실 다 까발리면 어떡해요. 그것도 친척들 앞에서. 이 상황에서 저는 뭐가 돼요. 언니 진짜 소름 끼친다. 그렇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작은 신우는 창피해서 눈에 눈물을 어리더니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는 망연자실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치 입을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의 집안 행사는 엉망진창이 되어 끝나고 말았어요. 친척들은 숨겨진 사실을 알고 나니 혀를 쯧쯧 차며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앞으로도 친척들 볼 면목이 없다고 그것도 다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웠습니다. 너 어떻게 미나가 부탁한다고 그런 일을 시어머니한테 비밀로 하니? 내가 너희 부모님을 앞으로 어떻게 봐? 아유 창피해. 정말 창피해서 내가 못 산다. 이번 일은 네가 수습해라. 다음 달에 예비사위 볼 면목도 없다. 어머니,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막내 신우 고집스러운 부탁 들어주느라고 제가 얼마나 아버지랑 큰아버지한테 고개 숙이고 부탁드렸는지 아세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머니도 양심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작은 신우 스펙에 어디 언감생심 저희 큰아빠 회사에 취직이 되겠어요? 제가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조금 모자라더라도 성실하다, 사람은 좋다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들 해가면서요. 여보 이제 그만해. 나도 이런 말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네. 아무리 내 동생이지만 미나가 제 스스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당신이 큰아버님한테 부탁한 거라니. 그리고 당신 나 모르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야? 나는 당신이 우린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전업주부 생활에 만족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 당신한테 좀 실망했다. 이렇게 남편조차 저한테 등을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신우에게 선심을 베풀려다가 오히려 뺨 맞고 화풀이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입장이 되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의 경솔한 비교와 입방정 때문에 이사달이 난 것 같은데 모두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제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저는 서러움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마음이 상한 저는 시댁에 당분간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나 작은 신우가 보기 싫어서도 있었지만 저의 선의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를 원망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된 것 같아 싫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작은 신우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말씀드리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진 건지 모르겠어. 엄마, 이게 내가 잘못한 일이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신우도 나를 원망하니까 진짜 억울해 죽겠어. 평소에 그쪽 사람들이 매번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좀 참고 살아봐. 그나저나 난 큰아버지 회사에 네가 들어가길 바랬는데 너는 거기다 신우이를 들이밀면 어떡하니? 그런 자리는 소개해줘도 일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네가 더 욕먹어.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부탁 들어주지 마. 앞으로는 그냥 조용하게 살아.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달에 작은 신우가 남친을 소개해준다고 시댁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오늘 집에 남자친구 데리고 와요. 상견례 때는 그래도 언니도 와야 하잖아요. 그 전에 얼굴이나 한번 봐요. 아가씨, 그 전에 나한테 뭐 할 얘기 있지 않아요? 그날 그러고 나가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아가씨를 회사에 소개시켜준 내 입장이 뭐가 돼요? 그날 일은 언니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우리 엄마도 좀 과하긴 했지만 엄마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말실수한 거고 언니는 나랑 굳게 약속한 비밀을 그 앞에서 누설해버린 거잖아요. 그건 무게가 다르지 않아요? 난 언니한테 미안한 짓 안 했어요. 우리 엄마는 언니한테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난 미안한 거 없는데요? 작은 신우는 이렇게 말하고 매정하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매몰찬데 제가 그 집을 뭐하러 가겠어요. 이제는 시댁에서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모른 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강으로 다시 법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저를 무시한 시댁과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제가 한번 마음 먹으면 진득하게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과에서 1등도 해봤고 성적 장학금은 1년도 놓치지 않고 졸업했거든요. 퇴근한 남편이 제가 식탁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놀랐는지 바로 다가와 묻더군요. 당신 정말 공부해서 변호사 되려고 그러는 거야? 난 당신이 자존감 살리려고 그냥 해본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나도 당신 내조 받아서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고 있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월급 많이 받고 바빠지면 나 무시할 거 아니야. 그러니 그냥 공부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자. 지금 와서 공부하면 언제 합격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해. 제 남편은 그동안 피해의식이 많았는지 제가 공부를 그만두는 게 빠르다고 절 설득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조용하게 목소리를 깔고 남편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껏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다 그러면서 날 가스라이팅 했다는 생각 안 들었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시댁 갈 때마다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맞벌이라도 해야 집 산다고, 애 키웠으면 친정에다가 돌봐달라고 하고 나보고 일하래. 어머니는 정작 우리 애들 돌봐주실 생각도 안 하시면서 며느리를 애 키우는 기계로 전락시키더니 이제 애들 크니까 다시 일해서 자기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소원대로 해드리려는데 뭐가 나빠? 이왕 일할 거 당연히 당신보다 많이 벌어야지.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 혼자 벌어서 언제 집 사고 건물 살 거냐고 그러시던데. 그동안 싸움이 될까 싶어 남편에게 말 못했던 사실을 전부 이야기하고 나니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점점 흑빛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당장 전화해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애엄마한테 돈 벌라고 하면서 부담 주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니? 전업주부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너 혼자 벌어가지고 언제 전셋집 면할 거니? 네가 말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며느라기 볼 때마다 잔소리 좀 했다. 왜? 그 애가 그것도 시애미 잘못이라고 하지?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 사람 나가서 일하는 거 싫다고요. 이 사람이 진짜 변호사 되면 나 같은 남편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일하지 말고 애나 키워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어머니가 다 파토내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못났다. 너 진짜 내 아들 맞니?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걔가 변호사 되면 걔 등에 네가 빨대 꽂고 살아. 그러면 되는 걸 뭘 그렇게 쪼잔한 소리나 하고 자빠졌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치시는지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똑똑히 들리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이 집에 그대로 있다간 정말 평생 시댁의 한여 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다 갈아넣겠구나. 그러기 전에 얼른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크게 싸운 다음 날 저는 큰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반갑게 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바보처럼 저는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큰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저 얘기를 듣고 큰아버지는 당연히 아주 화가 나셨나 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우리 조카가 그동안 얼마나 시댁에서 구박을 받고 살아온 거야? 이런 이야기 왜 너희 엄마 아빠한테 안 했어? 그동안은 그냥 제가 참으면 변하겠지 했다가 작은 신우가 취직자리 부탁한 이후로 저도 친정에 말을 꺼내봤는데요. 그냥 엄마가 좀 더 참으래요. 그런데 저도 이제는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요. 큰아버지, 우리 작은 신우 거기서 일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어떻게 좋은 성과를 기대해? 네 체면 봐서 실수 100번 해도 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돈처녀 말이다. 요즘에 인턴답지 않게 5시만 딱 되면 먼저 퇴근한다고 해서 그과 과정이 아주 곤란한가 보더라. 개념 없다고. 이게 요즘 세대 애들이냐면서 아주 나한테 한숨을 푹푹 쉬는데 이거 언제까지 봐줘야 하니? 저 이제 곧 이혼하려고요. 그래서 무슨 구실에도 붙여서 작은 신우 쫓아내려고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회사 생활이 엉망진창이라니 오히려 잘 됐네요. 우리 신우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저한테 취업 부탁한 거거든요. 결혼만 하고 나면 회사에 사표 내라고 했다네요. 참 어이없는데 그걸 알고도 소개시켜줘서 제가 큰아빠한테 죄송해요. 큰아버지는 작은 신우를 잘라야겠다고 좋은 사유를 귀뜸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작은 신우가 퇴출되고 나면 저한테 그 자리를 주시겠다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요. 큰아버지는 제가 이혼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큰아버지를 찾아오라고 당부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저에겐 아직 친정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머리는 크게 굳지 않았는지 대학 때 강의 내용들이 살아나면서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그 사달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귀가 울리도록 소리를 치더군요. 너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니?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했어?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짐작이 가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제 패를 처음부터 섣불리 까보일 순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풀이를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작은 신우가 해고당한 것도 자기 탓이고 시어머니가 신우랑 짜고 신우 남친과 상견례를 하겠다는 것 역시 사기 행각에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모른 척 하지 마. 내일 상견례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 미나 그 회사에서 잘렸다고 울면서 전화 왔다. 네가 자르라고 시켰지? 네 큰아버지한테 모함이나 하고 내 딸이 어디가 어때서 거기서 해고당해야 하니? 어머니, 모르셨던 모양인데요. 작은 아가씨 그 회사 계속 다닐 생각도 없었고요. 남친 집안이랑 상견례 잘 넘기려고 임시로 저한테 회사 꽂아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그거나 아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잘렸으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겠죠. 아무리 제가 모함한다고 큰아버지 사람 함부로 해고 안 시켜요. 어제 들은 건데 인턴답지 못하게 5시만 되면 칼퇴근하고 일도 엉망진창으로 했다고 하던데요. 작은 신우가 그런 말은 안 해요? 뭐야? 내 이 기집애를 그냥? 시어머니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는지 작은 신우에게 화살을 돌리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굿이나 보고 이 집안과는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로 유치원에서 돌아온 애들을 데리고 짐을 싸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가증스러운 남편의 얼굴도 시어머니와 작은 신우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그동안에 제가 당한 일들을 모두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변호사 시험을 목표로 할 것이고 남편과는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날 이후 작은 신우는 상견례를 어찌어찌 넘기기는 했지만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직장에서 강제로 해고당해 백수가 되었다는 것을 들키게 됐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집안을 속인 게 들통나 남친 집안에서는 작은 신우와 파혼을 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조차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야 이년아, 너 우리 집안이랑 무슨 원수를 져서 이따위로 파토를 내? 너도 그래. 남편 놔두고 집 나간 년이 무슨 기세가 등등해서 이혼 소장은 보낸 거냐? 시애미한테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니년 때문에 우리 막내딸 결혼 파토 났어. 너 이년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저한테 쏟아내는 막말을 다 들으라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 스피커폰을 틀어두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제 친정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수화기를 가로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니 안싸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게 다 대개 막내딸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우리 딸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딸한테 이렇게 이년저년 하면서 막말하셨습니까?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아버지가 듣고 있는 줄은 몰랐는지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벌벌 떠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막말을 하면 안 되죠.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내년에는 변호사 시험에 꼭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화가 난 저희 친정아버지 역시 시어머니와 작은 신우를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던 건지 아직도 전화를 해 빌어도 보고 협박도 하고 하면서 소송 취하하고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측은해서 이야기나 들어줄까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라 이제는 전화도 차단하고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당신이 내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라도 될 일이 있을 줄 알아? 그깟 변호사 시험 합격해봤자 당신 주제에 무슨 변호사 될 거라고 이 난리야. 여자는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우고 조신하게 살림만 하면 돼. 당장 이혼 소송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 내일 들어오면 다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용서해줄게. 어? 됐어. 당신 같은 피해망상증 환자한테 더 이상 구걸하듯 살고 싶지 않거든? 내가 능력 있어서 변호사 준비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걸 막으려고 난리야. 당신 그 말 그동안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진짜 소름 끼친다. 이제껏 사이코를 착한 남편으로 믿고 살아왔던 내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너무 아깝다. 다시는 안 돌아가. 이제 당신 전화 차단할 거니까 알아서 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나니 오히려 깨끗하게 남편을 포기하고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의 사연 어땠나요? 이 사건은 저에게도 굉장한 고구마였는데요.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조금이라도 속 시원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딸들이 크면 나중에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뿐입니다. 연애할 때도 남자에게 속지 말고 남편이라고 너무 믿지 말고 자신만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딸이 있으시면 무조건 남편 말 따르거나 싫은 일이 있어도 맞는 말 못하고 참지 말라고 충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아들 둘을 둔 주부입니다. 젊었을 적엔 저도 60대라 하면 인생을 다 산 꼬부랑 할머니일 줄 알았는데 막상 60을 지나고 보니 50대, 40대일 적 마음과 크게 다른 게 없더군요. 다만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초연해지는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는 바람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이번 유튜브 사연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솜씨니 마음 편안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충청도 한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인삼밭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20대까지만 해도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던 저였지만 사촌의 중매를 통해 지금 이곳 마을이 고향이던 남편을 만나 정착하게 되었죠.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라 하지만 어릴 적엔 제가 시골에서 농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건 타고난 농사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남편을 따라오게 되었고 어느새 저도 그럴듯한 농사꾼이 된 겁니다. 처음엔 안 해본 일이 없던 것 같네요. 고추 농사나 가지 농사도 지어보고 복숭아를 키워서 과수원도 해보고요. 그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어요. 남편과 둘이 일궈내기엔 너무나 손이 많이 가는 일에다 여름만 되면 18시간씩 일해야 하는 그야말로 중노동이었으니까요. 해도 끝이 없는 일에 손끝 하나하나가 갈라져 감각을 잃어가도 저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살아내야 하기에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일했죠. 남편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했지만 남편 또한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잠 한 번 편히 못 자고 몸이 부서질 듯 일해왔으니 저에게도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빚을 갚고 새 집을 짓고 자식들 물려줄 재산 정도 모았네요. 그 모두가 알뜰히 써가며 구슬땀 흘려 모은 결과이기에 저에게는 지난 세월이 마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남 부끄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단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제 삶의 마지막 숙제가 있다면 두 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식 가진 부모라면 다 똑같겠다만 저에게도 두 아들은 제 목숨과도 같은 존재예요. 이 아이들을 보며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그 흔한 장난감 한 번 사준 적이 없지만 말썽 피지 않고 자란 애들이에요. 제가 못 배운 터라 제대로 된 교육도 못했지만 타고난 성향이 그런 건지 참으로 순하게 커주었죠. 그게 저의 자랑거리이기도 했고요. 둘은 5살 터울이었는데 첫째는 살가우면서도 말을 잘 듣는 순정적인 아이였어요. 둘째는 말수는 적어도 우직하고 믿을 수 있는 든든함이 있었고요. 이렇듯 너무나 소중한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기에 금전적으로는 부족해도 언제나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 후 평생 꼬마아이처럼 엄마를 찾을 것 같던 두 아들들은 어느새 학교를 가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 가정을 이뤄냈습니다. 그간의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은 나보다 아들들에게 더 빨리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었죠.
어느새 그 둘이 각각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첫째는 비교적 빨리 회사에 취직해 다른 부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며느리와 만나 1년 반 전에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된 둘째도 예비 며느리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네요. 둘째는 근처 시내에서 일하고 있으니 더 자주 보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첫째가 3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저는 유독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나 시골에 대한 안 좋은 시선으로 인해 우리 집에 들어오길 꺼려하면 어떡할까? 우리가 세련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아들과 결혼하길 싫어하면 어떡할까? 여러 걱정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던 듯이 그 아이는 특유의 명랑함으로 우리를 친절히 대해주었죠. 이런 마을은 처음 와봤지만 도시와 다르게 자연의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면서요. 나중에 나이 들면 그런 시골 마을에서 사는 것도 너무 좋겠어요. 원래 그런 로망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댁 옆에서 살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치, 지훈 씨? 적당히 강단도 있고 고집도 있어 보이는 게 첫째와 잘 어울리는 아내감이라고 생각했죠. 첫째는 다 좋지만 약간은 무른 감이 있어서 줏대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 만남 후로 첫째 아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집을 마련해 주려고 했지만 첫째가 거절하더라고요. 자신이 모아둔 돈도 있고 첫 집은 대출받아서 전세로 가려고 했다면서요. 그래도 자식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되어서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반 정도는 보태주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하며 꼭 갚겠다고 했지만 어차피 자식들에게 나누기 위해 모아온 돈이라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계산보다 한참 적은 금액을 지원해준 터라 나이가 더 들고 나면 가게라도 차릴 목돈을 물려주기로 염두에 두었죠. 둘째는 사실 결혼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워낙 애가 숫기가 없어서 연애와는 담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동창을 다시 만나더니 이렇게 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둘째가 함께할 반려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결혼이 삶의 종착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만은 일생이 외롭지 않도록 결혼하는 걸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어찌됐건 여기까지가 제가 걸어온 길고도 짧은 길이에요. 고단한 삶이었지만 순탄하다면 순탄한 일상이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저를 덮쳐왔어요. 첫째가 결혼한 뒤 1년 반이 지나고 둘째가 결혼을 반년 정도 앞둔 때였습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황을 위해 먼저 설명하자면 남편이 나무를 하다가 낮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뒤로 거동이 불편해졌거든요. 가뜩이나 나이를 먹을수록 농사일이 버거워져서 줄이려던 참이니 남편도 휴식을 취할 겸 여름부터 겨울까지 반년 정도만 아예 쉬기로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계속 살펴야 하는 인삼밭을 제외하고서요. 막상 쉬려고 하니 또 좀이 쑤셔서 싫더군요. 매일 아침 등산을 가고 강아지를 데리고서 산책도 다니는 등 틈틈이 많이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려 했어요. 사람 몸은 너무나 잠깐 사이에 굳어버리니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서요. 쉬면서 그동안 못 갔던 교회도 가고 책도 읽고 동네 이웃들과 어울려 지냈네요. 그런데 삶에 여유가 생기니 우리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은 5남매였지만 엄마가 치매를 앓게 된 탓에 돌봐줄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라도 나서서 모실까 했지만 전 일을 시작하면 왼종일 밖에 있어야 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형제들이 모여있는 서울에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엄마를 찾아뵈면 될 테니까요. 다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요양원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자주 찾아뵙질 못했어요.
그게 항상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네요. 항상 1년에 한 번 겨울에만 찾아뵈었는데 이렇게 쉬게 된 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뵙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함께 갈 수 없으니 그때부터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가며 엄마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운 엄마는 자주 못 만난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이전보다 더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제 얼굴도 잘 못 알아봤지만 다행히 이따금씩 정신이 들어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곤 하셨네요. 희미한 목소리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저도 이젠 할머니가 되었지만 엄마 앞에선 여전히 사랑을 바라는 어린 딸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분인데 이렇게 혼자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컸네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의례적으로 찾아뵌 지도 3달이 지날 쯤이었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움직임을 삼가야 했기 때문에 집에만 머무르다 보니 자동적으로 제가 남은 일거리를 도맡게 되었죠. 어차피 여름에 심은 게 없어서 큰 일손이 필요한 건 없었지만 이전에 일거든 것들을 처리해야만 했어요. 가을이 되니 생각보다 거둘 게 많아서 몇 주간은 꽤나 바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엄마 요양원에 갈 날짜가 다가온 겁니다. 바쁜 시기니 일정을 미루려고 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다녀올 때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오던 터라 약속을 미뤘거든요. 그랬더니 요양원 쪽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는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막내딸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면서 찾아달라고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어찌나 죄스럽던지 전화를 끊고서 허겁지겁 둘째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에겐 수많은 일정 중 하나지만 그게 엄마에겐 얼마나 소중한 약속이었을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날 요양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꼭 껴안아줬던 기억이 선명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속을 변경하지 않고 다녀오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날 새벽부터 할 일이 많아서 오전 기차를 놓쳐버리게 되었어요. 할 수 없이 오후 기차를 타고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일을 하고 바로 출발한 터라 꼴이 말이 아니긴 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만 대충 갈아입은 채요.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급한 대로 정돈하긴 했지만 평소 때와는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엄마를 만나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늦은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뒤늦게 집으로 올라가려니 오전에 무리해서인지 몸은 이미 녹초가 됐고 밤은 깊어져서 난감하더군요. 염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첫째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외할머니 요양원에 가게 되면 본인 집 근처니 와서 자고 가라고 몇 번 말했거든요. 하룻밤만 신세지자는 생각으로 연락해보았더니 고맙게도 바로 오더라고요. 첫째 집은 예전에 첫 이사를 했을 때 잠시 들린 것 말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는 자주 보지 못했어도 때 되면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곤 했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딸 같은 며느리와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 관계는 아니어도 속정이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하룻밤 묵는 걸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이게 저의 실수라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 집에 도착하고 나니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어머니, 지훈 씨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잘 오셨어요. 집을 깔끔히 못 치워서 죄송하지만 어머님 집이라 생각하고 푹 쉬다 가세요. 고마워라. 이렇게 갑자기 오게 돼서 다은이 너한테 너무 미안하네. 신세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요. 오히려 잘 됐어요. 밤늦게 돌아가시면 위험하셨을 테고 이렇게 된 거 아들 집도 구경하시면 좋잖아요. 빈말이라도 먼저 나서서 반겨주고 챙겨주는 며느리가 너무나 고맙더군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서 아들 부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남편과 둘이 지내며 있었던 소소하고도 소박한 하루 일과들, 지난 여름 동안 마을에서 일어난 수많은 자연 변화와 여러 볼거리들에 대해서 말해주었죠. 괜스레 걱정할까봐 요양원을 오가며 엄마와 있었던 일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요. 아들 쪽 이야기도 들어보니 그 부부도 열심히 살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둘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부업으로 할 만한 다양한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인테리어 일을 하니까 그 전공을 살려서 카페 창업 쪽으로 생각한다고요. 그저 나이든 시골 할머니로선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진 못했지만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것 같기에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건 모두가 같은 고민이니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대화 중간중간 둘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묻기도 했지만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대답해주긴 어려웠어요. 며느리가 말하길 도련님은 말투가 너무 딱딱하고 경직돼서 대화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살가운 첫째와는 다르다면서요. 그때는 몰랐지만 아마도 둘째 험담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네요. 저의 눈치 없음이 이렇게 또 상황을 모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반가운 만남도 잠시 저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만 잠에 들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겐 깜박하고 말 못했지만 내일 일찍 내려갈 예정이었거든요. 남편이 걱정돼서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들이 안내한 빈 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선 누웠는데 잠자리가 낯설어서 그런 건지 몸은 피곤하지만 막상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목이 타서 물이나 마실까 싶어 거실로 나왔어요. 내일 출근할 텐데 혹여나 저 때문에 깰까 주변을 더듬거리면서 조심히 걸어갔죠. 그런데 안방 쪽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낄 일은 아니다 싶어서 모른 척하고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물이 은은하게 조로록 떨어지는데 그 소리 사이로 며느리의 한마디가 들린 겁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언제 간대? 저는 설마 제 이야기인가 싶어서 천천히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냥 끝까지 모른 척 했다면 그 후엔 지금과 아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혹시 제가 민폐되는 일을 한 걸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꼭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방 틈 사이로 들었던 대화는 정말로 아들 부부가 한 말이 맞는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상상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차마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분명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 간대? 모르겠어. 아마도 오래 계시진 않을 거야. 지금 시골에 일도 많으니. 아니,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언제냐고. 지금도 어머니한테 호레비 냄새가 나 죽겠어. 그 수태지 같은 호레비 냄새 말이야. 마주보고 있는데 내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라고. 나 냄새에 예민한 거 몰라? 도대체 나더러 언제까지 버티라는 거야? 미안해. 네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오늘은 아마도 일하고 오셔서 그런 걸 거야. 내일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괜찮을까? 엄마는 분명 내일 오전쯤에 나가실 거야. 당신이 그랬지? 어머니 요양원으로 병문안 다니신다며. 알고 보면 본인이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굼뜨고 냄새나는 노인네는 그냥 요양원에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귀찮게 비위 맞춰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다투는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차라리 꿈이길 바랐습니다. 잘못 들은 거길 바랐어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첫째 아들 부부에게 배신당하고 모욕을 받은 게 너무나 수치스러워서요. 나를 저렇게 쓸모없는 노인네로 생각하면서 앞에선 존경하는 어른인 척 사랑하는 가족인 척 굴었다는 게 정말이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긴 밤 내내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웅크리고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아들만을 바라보며 그 힘든 순간들을 견디고 버텨온 내 신세가 딱하고 안타까워서 울음이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내가 훈장으로 여기던 것들이 다 허사였다는 걸 알게 되니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 와중에 더욱 신경 쓰였던 건 며느리가 말했던 것처럼 엄마가 처음 요양원에 갔을 때도 자식들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해서 보낸 거라고 생각할까봐 겁이 나더군요. 혹시나 그렇게 오해했을까봐. 만약 그랬다면 이제 와서 그 오해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절망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에요. 어떻게 흘러간 건지 모를 긴 밤이 지났어요.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운 저는 새벽부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서 아들이 방을 찾아왔더군요. 뭐야,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벌써 가려고? 저를 보며 평소처럼 말을 거는데 도저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고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붙잡는 걸 뿌리치면서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아무 말도 없냐고. 알았어. 그럼 데려다 줄게. 밥만 먹고 가. 그렇게 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서도 주책 없게 연신 눈물이 나오는 걸 참느라 혼났네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욕실에 들어가 제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부르트도록 닦고 또 닦아도 그 냄새라는 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건 아마도 제 몸에 밴 삶의 냄새가 아니었을까요? 그게 싫었다는 건 그냥 나라는 인간 자체를 증오했던 거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욕실에서 하염없이 몸을 닦아내는 동안 남편이 다가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요. 그 뒤로 제 상태를 걱정한 남편이 이따금씩 첫째 아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래도 방 안에 틀어박힌 저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배가 고프고 그만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도움으로 몸을 일으킨 저는 전과 같은 기력을 되찾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자 며칠간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옆을 지켰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서울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듣고 느낀 전부를요.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선 제가 혼자 감당했어야 할 그 고통들에 대해서 안쓰러워하며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모두 자기 죄라고 말했어요. 죄라는 말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저는 남편을 안았고 우리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서 소리죽여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평생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온 것 뿐인데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깊은 우울함을 느낀 탓에 집 안에서만 머무르며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이 살던 둘째가 이런 변화를 자각하고선 때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걱정돼서 온 거였지만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니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곁에서 잠자코 기다리며 우리를 열심히 보필해 주었네요. 그때 정말로 둘째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난의 순간이 우리 부부에게 한꺼번에 찾아와 낙담하고 있었을 때 기꺼이 우리의 손발이 되어준 둘째가 있었기에 조금씩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처럼 말이에요. 그로부터 2주 후 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을 챙길 기력이 없어서 이번엔 따로 모이지 않고 개별로 알아서 잘 보내라고 일렀네요.
그런데 눈치 없고 말기 어두운 사람이 제가 걱정됐던 건지 아니면 둘째에게서 다른 소식을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첫째 부부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과일과 떡을 잔뜩 사들고선 왔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반갑게 웃으며 저에게 달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말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정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반응을 보고서 놀라 멈춘 거지만요. 이에 며느리는 다분히 놀란 듯 보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다. 잠시 놀라서 그래. 다은이 너도 먼 곳까지 오는데 고생 많았을 텐데 어서 들어와라. 그렇게 예기치 못하게 저의 생일 축하상이 준비되었습니다. 아직은 첫째네 부부를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만 너무 순식간에 진행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죠. 둘째까지 오고서야 가족들 전부가 모였고 오랜만에 만난 어색함을 지우기 위해서 아이들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도 있는 힘 없는 힘을 짜내서 애써 웃어 보였고요. 그때까지 남편은 첫째 아들 쪽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죠. 크게 화를 내려는 걸 제가 옆에서 계속 말려서 멈출 수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웃어 넘기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 함께 저녁을 먹고서 과일을 먹는 때에 발생했습니다. 과일 하나를 집어서 먹으려는데 갑자기 첫째 며느리가 짠 하는 효과음을 내더니 선물 상자를 내밀더군요. 생신 축하드린다면서 가장 해맑은 얼굴로 선물을 준 거였어요. 저는 이번에도 애써 미소를 띤 얼굴로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풀어본 그 순간 저는 또다시 얼어붙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선물은 향수였습니다. 제가 향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신이나 설명을 이어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고르고 고른 향수예요. 엄청 인기 좋은 제품이거든요, 이거. 힘들게 일하시고 나서 이 향수를 가볍게 한번 뿌리고 나면 새 옷 입은 것처럼 산뜻하게 바뀔 거예요. 어때요? 좋죠? 저렇게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아들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도 어머니한테 호레비 냄새 나서 죽겠어. 그 수태지 같은 호레비 냄새 말이야. 마주보고 있는데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라고. 나 냄새에 예민한 거 몰라? 저는 그 어지러운 목소리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향수가 담긴 상자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와 남편은 그 자리에 굳어서 얼어붙어 버렸죠. 그리고서 저는 여태껏 너무나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시는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차마 묻지 못했던 것들을 며느리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제발 그만해라. 다은이 너 내가 호레비 냄새 나서 향수 준 거니? 네 눈에 나는 구역질 나는 병균 덩어리니까 이렇게라도 악취를 지우고 싶어서 선물해 주는 거야? 너무 고맙다. 네 마음이 잘 느껴져. 겉으로 웃으며 헤헤거리면 네 그 까만 속내가 안 보이니까 모든 게 만만하지?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나를 이렇게 기만하는 거 아니야. 제 악에 바친 외침에 며느리는 놀라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첫째 아들만이 뛰어와서는 제 손을 부여잡고 말하길. 엄마, 왜 이래 갑자기?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병균 덩어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존재가 돼야 해? 지훈아,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엄마한테 돌아온 게 고작 그런 취급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엄마 다 들었어. 너희 집에 간 날 밤에 너랑 다은이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다고. 다 들었다고? 정말? 그때 이야기 다 들은 거야, 엄마? 이런 생일상이 무슨 소용이고 생일 선물이 무슨 소용이니? 엄마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선 태어난 날을 축하해주겠다고? 너희 때문에 처음으로 난 태어난 걸 후회하게 됐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요양원에 맡기지 그래. 더러운 짐짝 취급받느니
그게 훨씬 더 사람 사는 것 같겠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사람이라면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겠죠. 제 울부짖음에 둘째는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이 된 듯 아직도 제 손을 붙잡고 있는 첫째를 제게서 떨어뜨려 놨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크게 호통을 치며 꾸짖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그제야 저에게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들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닌데 들으셨다니 우선 사과는 드릴게요. 그런데 솔직히 어머니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날도 저희 상황 어려운 거 말했는데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는 말씀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하다못해 가게 여는데 필요한 거 없냐고 묻지도 않고 열심히 하면 때가 온다니 이딴 영양가 없는 말만 하셨잖아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도와주고도 남을 만큼 모아두신 거요. 그럼 대놓고 돈을 달라 했으면 그게 더 나았을까요? 그럼 그거대로 싫으셨겠죠? 제가 그동안 시댁에 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저 원래 그런 성격 아니에요. 살갑고 밝고 엉겨붙는 그런 성격 아니라고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대체 뭐가 있냐고요. 이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첫째는 저와 며느리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리지도 멈추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래서 그동안 붙잡혀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한심해서 도저히 아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네요. 결국 돈 때문에 나한테 애쓴 거라는 거지? 그 몇 푼 얻고 싶어서 네 자신도 속이고 여태껏 거짓으로 우리 가족을 대했다는 거 맞지? 어머니가 시골에만 계셔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나 본데 사람은 누구나 목적이 있으니까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너그럽게 도와주셨으면 이런 사단 안 났을 텐데 돈을 쥐고서 줄 듯 말 듯 행동하니 안 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아들의 뺨을 아주 세게 연달아 3번 때렸습니다. 그 커다란 소리에 놀라서 우리 사이에 일순간 또다시 적막이 찾아왔죠.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뺨을 때린 거예요? 네가 맞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 없다. 너는 남의 집 딸이니 우리 집 자식을 때린 거지. 이유는 3가지다. 지 애미가 며느리랍시고 들어온 애한테 욕을 듣고 있는데도 멍청하게 서서 말리지도 못했으니 때린 거고, 엄마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때린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딴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자식 봐줄 일이 다신 없을 테니 마지막으로 때린 거다. 이제 정말로 끝이니 이만 나가라. 남편의 말에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제야 잘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일어나서 아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멍청하게 또다시 질질 끌려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아들은 며느리를 따랐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어떤 위로와 명령을 주고받았는진 몰라요. 다만 두 사람은 그렇게 건너올 수 없는 강을 떠났고 가족으로서 끝을 맞이한 겁니다. 물론 피가 섞인 아들과 그렇게 말처럼 쉽게 절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거든요. 늘 순종적이고 순진했던 첫째는 이제 정말로 아내를 선택을 한 거겠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빠. 둘째가 그제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위를 물었어요. 저는 첫째의 집에서 겪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었고 그동안 남편과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아무 이야기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생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하나 없이요. 그런데 어쩐지 그게 더 위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로 상처받은 마음에 따스한 포옹으로 위로를 건네는 느낌이어서요.
첫째와 며느리가 바라던 게 결국 저와 남편이 모아온 돈이었다는 걸 깨달은 저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첫째에게 결혼 자금을 보내면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태주긴 하지만 네가 원하면 이것보다 더 내어줄 수도 있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너의 편으로 존재할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그런데 아들은 이 말을 며느리에게 고지고대로 전했을 테고 둘은 그렇게 우리 재산이 탐이나 제 성격에 맞지도 않는 다정한 척을 해온 거겠죠. 자식들을 위해 모아온 돈인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게 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네요. 저는 더 이상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서 재산을 처분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앞으로 노후 자금으로 쓸 돈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돈을 한 통장 안에 모아두기로 했죠. 하나 둘씩 땅을 처리하다 보니 돈을 벌어야겠다는 일념하에 참 많은 곳에 손을 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밭들도 내 일터이자 집 같은 곳이었으니 막상 팔면서 섭섭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렇게 모아보니 통장 안에는 어느새 3억가량의 돈이 모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앞으로 먹고 살 돈을 제외했으니 제 기준으로 이 정도면 꽤나 많이 모아뒀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 모아둔 돈에서 조금 떼어 엄마 요양원 병원 침실도 바꿔드렸어요. 집으로 데려올 순 없지만 그렇게라도 조금 더 편히 모시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남은 빚은 앞으로 살면서 더 자주 찾아뵙는 걸로 갚아나가야겠죠. 제가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남편이 첫째 부부와 둘째,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래, 덕분에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다. 다행이네요. 궁금하실 텐데 저희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카페는 조만간 어떻게든 차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나중에 개업하면 한번 놀러 오세요. 첫째 며느리를 다시금 마주하는 건 구역질이 날 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행히 대화가 길지는 않은 터라 참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둘째네까지 모였을 때 남편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간 우리 가족의 불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고 하면 나와 너희 엄마는 바로 이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를 구해줄 이 돈이 오히려 우리를 해하고 멀어지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우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말이지. 그래서 너희 엄마와 상의한 끝에 마지막 결정을 하기로 했다.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자식들에게 양도하는 일이지. 그리고 우리는 둘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기로 했다. 자, 통장 가져가라. 이 말을 들은 첫째가 벌떡 일어나 통장을 빼앗아서 금액을 확인하더라고요. 뭐? 3억? 3억을 모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거금을 지석이한테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나도 엄마 아빠 아들인데 이제 와서 연을 아예 끊기라도 하겠다는 거냐고요. 맞았어. 연을 끊겠다는 이야기야. 네가 그토록 바랐던 돈인 거 알아. 그럼 경솔하게 굴지 말았어야지. 부모를 욕보이고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얼굴에 침을 뱉는 자식한테 돈을 내어줄 만큼 우리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 아니야. 그걸 지금이라도 너희가 깨닫길 바라. 어머님, 아버님, 일단 결정하셨다면 돈이 얼마든 원하는 대로 처리하세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저번 일을 오늘 꼭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이야기를 했던 것도 전부 진심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낸 저의 오만함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은아.
나는 어쩔 수 없니, 오만함이니 그런 말들 어려워. 그래서 그냥 그게 너의 진심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리고 돈은 욕심 없다는 말로 들리니 다행인 것 같네. 우리 모든 땅을 팔아 번 돈이 다 저기 있거든. 지석이 결혼 자금으로 알뜰히 잘 쓸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만 해줘. 이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더니 또다시 첫째를 데리고 나가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첫째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글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네요. 나가려면 당신 혼자 나가. 난 여기 있을게. 이렇게는 못 나간다고. 당황한 며느리가 첫째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 했지만 첫째는 이 예상 못한 상황에 흥분한 건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남편에게 따지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떠와 첫째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이제는 한 명만 남은 네 편까지 외면할 거냐고요. 첫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아무 말 없이 젖은 얼굴만 닦다가 이내 빠져나갔습니다. 둘째와 예비 며느리만이 그 아수라장이 된 자리를 조용히 정리했고요. 한바탕 난리가 지나고 나자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온 듯 했어요. 저와 남편은 매일 손을 잡고 뒷산을 걷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거동도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대화할 기회도 늘어나면서 남은 노년을 즐기기 위해 각자의 꿈에 대해서 몇 날 며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함께 집에서 골프를 배우기로 했는데 과연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아, 둘째는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신랑과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였죠.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는데 두 사람은 왠지 저와 남편처럼 평생 서로 아껴주며 살아갈 것이란 예감이 들어요. 이번 예감은 저번과 다르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런지 둘째가 자꾸 남편과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맙지만 저희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괜히 한 지붕 아래 둘째네 눈치를 사서 볼 거 있나요? 나이가 들었다 해도 꼭 자식에게 기대어 살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한 차례 위기를 겪고 난 우리 부부는 이제야말로 일상의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첫째는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카페를 창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 크게 싸운 후에 이혼했다고요. 우리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싸움이 잦았다고 하니 둘의 의견도 100%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 첫째 혼자서 단 한 번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진 오지 않았네요. 하지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오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도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기까지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아들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 엄마로서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긴 자식이지만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치유의 희망은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저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남은 시간을 온화하고 평화롭게 보내라는 의미로 머리 아픈 채찍을 맞은 거라 생각하려고요. 앞으로는 아내나 엄마로서보다는 온전한 저의 삶을 살기 위해 또다시 남은 날들을 열심히 살아내고 싶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날들이길 바라며